태국과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예요. 형제 간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부디 태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온 태국인 경찰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티와시입니다. 방콕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전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매일 아침 제복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일상은 지옥과 다름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점차 그 변화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던 중 골목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소리였지만 최근의 경험들로 인해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국인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충격은 여전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어요. 너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나라 경제는 우리 덕분에 살아가는 거야.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죠.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인 제가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됩니다. 길거리에 배설물을 남기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나라인 양 행동하지요.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오히려 제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순찰을 돕니다. 한 번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했죠.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돈 내고 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보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제복을 입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지쳐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될지 두려워집니다. 한때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직업이 이제는 고통의 원천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지요. 상부에서는 관광객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무력감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면 생각합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왓 프라케우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을 찾아 기도하고 명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우리 태국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곳이지요. 하지만 요즘엔 이곳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불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심지어 불상에 기대어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지요. 저는 공손히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이곳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시고 불상에 기대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들어왔잖아. 왜 우리를 방해해?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곳이 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어요. 한 여성이 부처님 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부인,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훼손되는 걸 보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사원은 우리에게 평화와 명상의 공간인데 이제는 그런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붙잡습니다. 자연보호구역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저는 최근 휴가를 내고 푸켓의 한 해변으로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평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호초 위를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그곳이 놀이터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신분임을 밝히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곳은 보호구역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어요. 휴가 중이었지만 경찰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후 현지 경찰들이 도착해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산호가 손상되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해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에 비치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중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히 막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의 문화와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딜레마 앞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은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죠. 관광업은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자리 잡고 있죠. 얼마 전 방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던 중 한 대형 쇼핑몰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게들이 현금만 받고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동료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가게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말이죠. 심지어 일부 가게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태국 상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여행사를 적발했는데 그들은 태국 현지 가이드 대신 중국인 가이드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 가이드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죠. 게다가 이들은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식의 왜곡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웠죠.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태국 사회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죠. 한 번은 한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광객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해변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러 왔다가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때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는 제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랍니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관광객은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법대로라면 즉시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상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며 주저했어요. 결국 그 관광객은 가벼운 경고만 받고 풀려났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력감과 좌절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불법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의 행동 지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경고나 벌금으로 끝나고 이는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태국이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 아름다운 자연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관광객들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태국을 찾는 관광객 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실감나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태국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들의 방문은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죠.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옷차림도 단정히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용히 사원 안을 구경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배웠더라고요. 그들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대신 중국인들로 가득 찬 거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태국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을 단순히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우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손님들이에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가끔 한국인 관광객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게 돼요. 안녕하세요.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때면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지금 우리 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기회와 상호 이해의 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태국이 다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벤코리아 운동과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에요. 어느 날 제 동료가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관광객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대부분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태국을 찾지 않는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한국 전쟁 때 우리 태국군이 참전했던 것도,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것도 모두 그 증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벤코리아 운동은 단순히 관광객들을 막는 것을 넘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문화적, 외교적으로도 큰 손실을 의미한다고 봐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며 우리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죠. 얼마 전 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관광객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오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서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경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늘 표현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티왓, 한국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나라야. 앞으로도 한국과 우리가 서로 도우며 지내야 해.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고 지금까지도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의 추운 겨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태국의 더운 날씨에 익숙했던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한국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감동받았죠.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티왓, 우리가 겪었던 그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단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던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지.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근면 성실함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라를 재건했단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티왓, 내가 살아가면서 한국과 태국이 함께 잘 되길 바란다. 우리 두 나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단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거라. 이 말씀은 제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강인함과 성실함을 발견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발전을 태국의 발전처럼 기뻐하셨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기업들의 성공 소식에 항상 흐뭇해하셨죠. 보렴, 우리가 도왔던 그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단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방콕의 한 한국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드시며 옛 추억을 떠올리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 할아버지께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최근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관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하게 돼요. 특히 벤코리아 운동 같은 극단적인 행동들을 접할 때면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경찰로서 마주하는 현실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추억 속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여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거라. 아티왓.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 노력해요. 한국인 여러분, 먼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겪으셨을 불편함과 불쾌한 경험들, 그리고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받으셨을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해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한국 전쟁 때 우리 태국군이 참전한 것부터 시작해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죠. 그런데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그로 인한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한국이 태국을 멀리하게 된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태국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 일부 태국인들의 무례한 행동, 바가지 요금, 그리고 때로는 차별적인 대우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벤코리아 운동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진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태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찰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특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한국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단속하고 있어요.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시민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제 주변의 동료들과 시민들에게도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태국과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예요. 형제 간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부디 태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국을 찾아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따뜻한 환대와 존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거리와 해변 사원에서 다시 한국인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려요. 한국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스페인의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르도 바스케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인류학자이자 교수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와 남미의 작은 공동체들을 연구해왔어요. 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연구 여정은 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지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작년 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인류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김준우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과 나눈 대화는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이 제 연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리카르도 교수님,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북한산을 보셨다면 놀라셨을 거예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산이 있다니 믿기 힘들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주제와는 다른 양상의 인간과 자연 관계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제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하셨어요. 리카르도 교수님,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교수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연구는 도전이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자로 6개월간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말들을 연습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어요. 특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한산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들, 그 모습이 마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대화 같았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어요. 스페인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오갔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이 빠른 템포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글자가 한글이어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옆 테이블에 친절한 한국인 부부가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추천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그 맛있는 향과 매콤한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매운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를 도와줄 조교 수현 씨를 만났습니다. 수현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차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현 씨는 제게 대중교통 이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그 효율성과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스페인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차량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도시 속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작은 공원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산들. 이런 모습들이 제 연구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적응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려다가 발음을 잘못해 오히려 더 맵게 나온 음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에 익숙해졌고 복잡한 지하철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공손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히면서 저는 이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제 본래의 목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시 속 자연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수현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접한 한정식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수많은 반찬들, 고소한 된장찌개, 그리고 윤기 나는 밥.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비빔밥을 접했을 때 저는 그 다채로운 색감과 영양의 균형에 감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 등을 섞어 먹는 방식이 마치 한국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수현 씨는 비빔밥이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와도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체험하면서 저는 점차 음식과 자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그 조리법과 먹는 방식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후 저는 김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북한산 등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현 씨의 도움을 받아 등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을 오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큰 산들이 있었거든요. 등산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 씨는 저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알려주었어요. 등산화, 배낭, 등산복,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등산복을 사러 갔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등산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등산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등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한국에서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북한산의 가파른 경사에 놀랐어요. 스페인의 완만한 산들과는 달리 북한산은 바위와 돌계단이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등산객들은 힘든 기색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체력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김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수연 씨가 이것이 한국의 등산 문화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이 따뜻한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는 주변 등산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비록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숨가쁘게 올라온 보람을 느끼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 이 모든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난 한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30년 넘게 매주 북한산을 오르셨다고 합니다. 산에 오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여기서 우리는 젊어집니다. 그들의 말씀에서 자연이 도시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북한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연을 찾고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등산이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북한산 등반 이후 저는 한국의 산악 문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북한산을 찾아 등산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만남과 교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혼자서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의 단풍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 분이시네요. 혼자 등산하세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였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온 리카르도라고 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리카르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올라가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산의 역사, 식물,
동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이 산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전쟁 중에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휴식 공간이 되었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산이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산길에 김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산악회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김할아버지의 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2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모두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산행을 하면서 저는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스페인의 산들과 등산 문화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반대로 한국의 산악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산악회가 단순히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모두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김치, 주먹밥, 삶은 달걀. 한국의 전형적인 등산 도시락이었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산악회가 마치 하나의 작은 공동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산행을 마치고 하산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등산 문화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산악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관계가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제 연구 주제인 도시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북한산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 안의 자연 공간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산악회분들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외부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서울의 자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북한산과는 또 다른 모습의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주변으로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이 푸른 물줄기와 녹지대는 마치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도시 속 자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변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어둑한 강줄기. 이 모습에서 저는 자연과 도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자연을 품에 안고 그것을 도시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닌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생활 공간이었어요.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녹지 공간들도 탐방해 보았습니다. 남산, 청계천, 서울숲 등을 방문하면서 저는 서울이 얼마나 많은 자연 공간을 가꾸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청계천의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한때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던 하천을 다시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 개발과 자연 보존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서울이 추구하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 계획 전반에 걸쳐 자연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 정원, 벽면 녹화, 도시 농업 등의 개념들이 서울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저는 제 연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지역들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해양도시 부산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저는 지역 환경단체와 접촉하여 연안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개발과 해양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단순히 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제주도였어요. 화산섬인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오름들을 걸으며 저는 이곳 주민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배웠어요. 특히 곶자왈이라 불리는 제주 특유의 숲 생태계는 제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한 생태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자연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각 지역마다 직면한 고유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강원도의 산악지역을 방문했어요. 설악산과 그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며 산촌 주민들의 삶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태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도 달랐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제 연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은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에너지 문제, 도시 집중화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도시 재생 사업 등도 제 연구 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기간은 제게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연구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제가 배운 것들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